끄아악나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늙은 어미가 굶고 있습니다. 요 찢어질 듯 날카로운 아이의 비명소리가 어둠이 짙게 깔린 장터 한 구석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낡아빠진 광목천 위로 일렁이는 불빛이 비치자 기괴하게 뒤틀린 검은 그림자가 커다란 몽둥이를 치켜들고 바닥에 엎드린 작고 초라한 그림자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형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놈 관아의 곡간이 비어가는데 내 놈이 감히 세금을 빼돌려 쳐라. 저놈의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매우 쳐라.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목소리에는 살기를 띤 도끼와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속의 몽둥이가 다시금 허공을 가르며 떨어질 때마다 구경하던 촌로들은 마치 자신의 살이 터지는 듯 움찔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인형 노름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현실을 그대로 베어내어 하얀 천 위에 피칠갑을 해놓은 듯한 지옥도, 디곡도 그 자체였다. 군중 틈바구니에 섞여 갓끈이 끊어지고 도포자락이 해진 행색으로 쭈그려 앉아있던 이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기이한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대 노름을 즐기는 한량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냐? 어찌하여 저토록 어린 손으로 저리도 끔찍한 고통을 연기한단 말이냐? 정우의 시선은 광목천 뒤에서 분주하게 손을 놀리는 조망만한 손들에 고정되었다. 대나무살과 종이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인형들이었지만 불빛을 받아 투영된 그림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한 공포를 자아냈다. 엎드린 채 빌고 있는 농부 인형의 어깨가 들썩거리는 세밀한 묘사는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구경꾼 중 누구 하나 웃거나 떠드는 이가 없었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인 탄식만이 무겁게 내려앉은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거 칠성내 아비 아니오. 저번에 관아 마당에서 초주검이 되도록 맞고 끌려가던 구석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아낙네 하나가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삽시간에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맞구만 맞아. 저 몽둥이질하는 꼴을 보라고. 영락없는 형방놈이야. 아이고 맙소사.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뼈에 사무친 공포와 억눌린 분노였다. 정우는 보찜 속에 깊숙이 감춰둔 마패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한양에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이곳 곡성현까지 내려온 이유는 바로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흉흉한 상소문 때문이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관오리. 조현감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는 소문은 파다했으나 조정에 보고되는 장계에는 늘 태평성대라 적혀 있었으니 그 기만함을 밝혀내고자 암행을 자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현장의 참상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박고 있었다. 그림자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고을의 법은 곧 나 조현감의 말이니라.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지더니 현감 인형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농부 인형을 집어삼킬 듯 덮쳤다. 바로 그 순간 등잔불에 심지가 탁 하고 튀며 불꽃이 요동쳤고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악귀처럼 춤을 추었다. 정우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연극이 아니라 원귀들의 구판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쉬쉬하며 외면하는 진실을 저 얇은 천조각 하나의 의지에 세상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우가 그 대견함과 애처로움에 가슴이 미어질 찰나 장터 입구 쪽에서 횃불의 불길한 붉은 빛이 일렁이며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놈들 썩 멈추지 못할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따위 불온한 짓거리를 벌이느냐.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난입했다. 평화롭던, 아니 숨죽이고 있던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정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포졸들이 광목천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아이들이 숨어있는 무대 뒤편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잡아라.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라. 현감 나으리의 언명이시다. 포졸 대장의 호령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도망쳐 개똥아. 어서 다급한 아이의 외침과 함께 천막 뒤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튀어나와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그들은 마치 익숙한 골목길을 누비는 들고양이들처럼 재빠르게 좌판 밑을 기어다니고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으며 포졸들의 손길을 피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국물이 줄줄 흐르는 저고리를 입고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소년. 아마도 개똥이라 불린 아이인 듯했다. 그 아이는 도망치면서도 손에 쥐고 있던 헝겊 인형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포졸 하나가 억센 손으로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채려 하자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딱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정확히 포졸의 정강이를 강타했고 포졸이 악하며 꼬꾸라지는 틈을 타 아이는 잽싸게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소란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찢겨진 광목천은 바람에 나부끼며 유령처럼 펄럭였고 아이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종이, 인형들이 진흙탕 속에 지시겨져 있었다. 정우는 포졸들이 아이들을 쫓아 사라진 방향을 확인한 후 천천히 무너진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방금 전까지 현감의 횡포를 연기하던 이제는 목이 부러진 종이 인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투성이가 된 인형을 집어들었다. 조잡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표정만은 탐욕스럽게 일그러진 현감의 얼굴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었다. 정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피로 쓴 상소문이자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의 처절한 절규였다. 이 고울의 아이들은 꿈을 꾸는 대신 악몽을 흉내내며 사는구나. 정우는 나직이 읊조리며 흙 묻은 인형을 품속에 갈무리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해진 옷자락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더욱 거세어질 뿐이었다. 관아의 담벼락은 높고 견고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썩어가는 악취는 이미 담을 넘어 어린아이들의 놀이판에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달빛에 비친 관아 쪽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는 기름진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며 자신의 백성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술안주 삼아 비웃고 있을 것이었다. 정우는 갓을 고쳐 쓰고 아이들이 사라진 어둠 깊은 골목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단순히 소문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어야 했다. 그 아이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들이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림자로만 표현해야 했던 그 진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했다. 장터 바닥에 흩어진 흙먼지가 그의 발길에 차이며 흩날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우에게는 이제 막 새벽을 향한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품속의 마패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무거운 책무를 상기시켰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희들의 그림자가 되어준 그 빛을 되찾아 줄 것이니. 정우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관아를 향해 뻗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폐가들이 즐비한 빈민촌 입구로 스며들었다. 그곳 어딘가에 오늘 밤의 참극을 연출한 작은 연출가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그들을 만나야 했다. 반드시. 날이 밝았지만 곡성현의 아침은 죽은 이의 숨결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으나 고을 전체를 짓누르는 음산한 기운은 거칠 줄을 몰랐다. 정우는 양반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며칠은 좋게 굶은 듯한 거린 행색으로 저잣거리에 들어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감추고 굽은 등과 절뚝거리는 다리로 거리를 배회하며 민초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 보통의 장터라면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와 짐꾼들의 활기찬 고함이 넘쳐나야 마땅했으나 이곳은 기이하리만치 조용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눈은 촤칸이 들어갔고 물건을 사는 이나 파는 이나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수를 아꼈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삭막한 침묵만이 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보리쌀 한 줌만 적선해 줍쇼.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요. 정우가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국밥집 앞 평상에 앉은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흠칫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쭈글쭈글한 감자 알 하나를 꺼내 정우의 손에 쥐어주며 혀를 찼다. 객책 젊은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고. 어서 먹고 다른 곳으로 가게.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정우는 감자를 베어 무는 척하며 은근슬쩍 말을 붙였다. 어르신 인심이 일이 야박해서야 원. 관아 쪽은 좀 나으려나요. 그쪽 가서 구걸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관아 근처에는 얼씬도 말게. 조현감 귀에 거슬리면 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 저기 저 푸작간 김씨도 며칠 전에 세금 못 냈다가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져서 나갔어. 노인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고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굶주림보다 더 깊은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짐승이 사냥꾼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정우는 발길을 돌려 어젯밤 아이들이 사라졌던 빈민촌으로 향했다. 관아의 화려한 기와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 무너져가는 토담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은 마치 버려진 무덤가와 같았다. 썩은 집 냄새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길을 지나며 정우는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다. 인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깨진 항아리 뒤로 겁에 질린 눈동자들이 그를 쫓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주운 모기, 부러진 종이 인형을 소매 끝에서 살짝 꺼내 보였다. 그것은 일종의 신호였다.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무언의 전원. 한참을 헤매다 다다른 곳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나 흙바닥 한 구석에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정우가 조심스레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누구요? 하는 날 선 외침과 함께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깨진 기와 조각이나 몽둥이를 들고 정우를 에워쌌다. 그들의 행색은 처참했다. 때에 전 옷까지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한가운데 어젯밤 포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던 그 소년 개똥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등 뒤로 감싸며 뾰족하게 깎은 나무꼬챙이를 정우에게 겨누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찔러버릴 테야. 관아놈들이 보냈지. 우리를 잡아가려고. 정우는 양손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관아 사람이 아니다. 어젯밤 장터에서 너희들의 놀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배가 고프지 않으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다. 너희를 도우려다 돌멩이를 던진 것도 나였고. 개똥이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가, 그 돌멩이 아저씨.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틈을 타 정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의 그림 자극. 참으로 기가 막히더구나. 헌데 그것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찾아왔다. 그 몽둥이질 당하던 농부. 누구였느냐? 정우의 질문에 아이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개똥이는 나무 꼬챙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툭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이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웬국물이 흐르는 볼을 타고 길을 냈다. 우리 아버지였어요. 개똥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냥 돌을 깎는 석수장이었어요. 현감놈이 자기 칠순잔치에 쓸 돌거북을 깎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 기한을 못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뒤에 있던 아이들도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관아놈들이 들이닥쳐서 아버지를 마당에 꿇어앉히고 살이 터져라 때렸어요.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그놈들은 어머니까지 발길질로 걷어찼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에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지난달에 정우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고통을 느꼈다. 그가
어젯밤 본 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지옥 같은 현실의 재현이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비극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똥이가 눈물을 벅벅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오기가 서려 있었다. 어른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버지 이야기, 쌀 뺏기고 땅 뺏긴 칠성인의 이야기, 우리가 그림자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조현감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정우는 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작고 떨리는 어깨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나 뜨거워 정우의 눈시울마저 붉어졌다. 그래, 네가 옳다. 어른들이 비겁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놈들 쥐새끼처럼 어디로 숨은 게야. 관아의 포졸들이 빈민촌까지 수색을 나온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껴안았다. 정우는 재빨리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졸 둘이 곤봉을 툭툭 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가 수상한데 다 쓰러져가는 집에 웬 발자국이 이리 많아.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정우는 개똥이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속삭였다. 나를 믿거라. 내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마. 그는 바닥에 뒹구는 멍석을 아이들 위로 덮어씌우고 자신은 문가에 비스듬히 누워 술 취한 주정뱅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술이나 한 잔 더 다오. 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이 들이닥치자 정우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횡설수설했다. 뭐야, 이거지는. 포졸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나으리 헤헤. 지나가는 길에 빈집인 줄 알고 잠시 쉬었는데 술 좀 적선해 주십시오. 정우가 해벌쭉 웃으며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포졸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재수없어. 썩 꺼지지 못해 포졸이 정우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정우는 억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지만 멍석 밑에 아이들이 들키지 않도록 몸으로 그쪽을 가렸다. 여긴 아무도 없군. 그냥 미친 거지놈 하나뿐이야. 딴 데로 가세. 포졸들은 침을 촘뱉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멍석을 걷어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경계심이 아닌 신뢰와 희망의 빛이었다. 정우는 품속에서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당장이라도 관아로 달려가 마패를 보이며 현감의 죄를 묻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아이들의 증언만으로는 교활한 현감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방법. 현감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우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의 그림 자극.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었다. 개똥아. 정우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들 그 연극 다시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개똥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보았다. 다시요. 하지만 또 잡히면. 정우는 단단한 목소리로 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장터구석이 아니다. 조현감이 떵떵거리며 앉아있는 그 잔치상 한복판에서 그놈의 죄상을 천하에 까발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판을 깔아주마. 겁먹지 마라. 이 아저씨가 너희들의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줄 테니. 정우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굶주린 눈동자들 속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림자들이 이제 빛을 향해 걸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폐가에 뚫린 지붕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와 정우와 아이들을 비추었다. 그것은 다가올 혁명의 서광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곡성현의 낡은 성벽을 비추기 시작했다. 정우는 폐가의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지난밤에 거린 행색을 지워냈다. 국물 흐르던 얼굴이 드러나자 비록 옷은 남루할지언정 그 눈빛만은 형형한 선비의 기계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선비가 되어서는 아니 되었다. 그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예전의 한양의 광대패들이나 쓸 법한 화려한 부채 하나와 붉은 띠를 꺼냈다.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올려 상투를 틀고 붉은 띠를 이마에 질끈 동여매니 영락없는 유랑극단의 우두머리 꼴이었다. 자, 이제 판을 벌이러 가보자꾸나. 정우는 거울 대신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장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등 뒤에서는 밤새 잠을 설친 아이들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개똥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정우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관아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놈들이 우리를 알아보면 어쩌죠? 아이의 손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그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걱정 마라. 등잔 밑이 어둡다지 않느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너희는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이 폐가에서 무기를 갈고 닦고 있거라. 정우는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관아의 후문을 향해 나아갔다. 칠순 잔치 준비로 관아 안팎은 분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떡지는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가 담장을 넘어 진동했고 하인들은 짐을 나르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정우는 문을 지키던 포졸에게 부채를 패악 펼쳐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리 오너라. 내 한양에서 이름 꽤나 날리던 달빛 유랑단의 꼭두셋이다. 현감 나으리의 경사를 축하하러 천리길을 달려왔는데 잔치 담당 관리를 뵙고 싶구나. 포졸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웬 미친 광대놈이냐. 잔치패는 이미 다 정해졌으니 썩 꺼져 창끝이 정우의 가슴팍을 겨누었지만 정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은전 한 뼘을 꺼내 포졸의 손에 슬쩍 쥐어주었다. 이보시게 현감 나으리가 풍류를 즐기신다 들었네. 매번 보던 기생춤이나 판소리가 지겹지 않으시겠나. 우리 패거리의 그림자 만담은 대궐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명물일세. 괜히 귀한 구경거리 놓쳤다가 나중에 불호령 듣지 말고 예방 리펑 나으리께 말이라도 한번 전해주시게. 은전 애묵직한 감촉에 포졸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다. 흠흠. 모정. 그렇다면 잠깐 기다려보시오. 잠시 후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중년의 관리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다. 잔치를 총괄하는 예방이었다. 그는 정우를 흘끔 보더니 심드렁하게 물었다. 내 놈이 한양에서 왔다는 광대냐, 뭐 특별한 재주라도 있느냐. 정우는 허리를 굽실거리면서도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냈다. 예, 나으리. 소인들은 종이 인형과 불빛만으로 천하만물을 만들어내는 그림 자극을 하옵니다. 현감 나으리의 태산 같은 공덕을 그림자로 웅장하게 그려낼 수 있지요. 또한 용과 호랑이가 춤추는 신묘한 재주로 잔치상의 흥을 돋우어 드릴 것입니다. 공덕이라는 말에 예방의 귀가 솔깃해졌다. 현감은 아부라면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었다. 그림 자극이라. 흐음 신선하긴 하구나. 허나 만약 현감 나으리의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한다면 내 놈들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정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께서 배꼽을 잡고 웃으시다가 눈물까지 흘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허락을 받아낸 정우는 쏜살같이 폐가로 돌아왔다. 됐다. 오늘 밤 우리는 관아의 앞마당에 선다. 그의 외침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이내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남은 시간은 반나절 남짓. 그 시간 안에 완벽한 공연을 준비해야 했다. 폐가는 순식간에 비밀 공방으로 변했다. 정우와 아이들은 주워온 낡은 가죽 조각, 대나무 살 창호지 등을 모아놓고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우는 칼을 잡고 가죽을 오려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잘 보거라. 현감 인형은 배를 더 불룩하게, 코는 돼지 코처럼 뭉툭하게 만들어야 한다. 탐욕을 상징하는 계지. 아이들은 킥킥대며 정우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개똥이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이의 손에는 아버지 역할을 할 농부 인형이 들려 있었다. 개똥아. 정우가 나직이 불렀다. 개똥이는 인형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못하겠어요. 이걸 잡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피토하던 모습이 자꾸만 보여서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인형을 적셨다. 다른 아이들도 일손을 멈추고 숙연해졌다. 정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개똥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 개똥아, 피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오직 너뿐이다. 이 인형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이것은 네 아버지의 혼이요. 네가 휘둘러야 할 칼이다. 내 손으로 직접 현감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정우의 말은 비수처럼 아이의 가슴에 꽂혔다.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번졌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서늘한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놈이 지은 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 거예요. 아이가 농부 인형을 꽉 쥐었다. 그 소나기 힘에 대나무살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연습은 절정에 달했다. 목소리를 더 높여 네 억울함이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정우는 아이들을 독려하며 연출을 지휘했다. 극의 구성은 치밀했다. 처음에는 현감의 칠순을 축하하는 화려한 춤사위로 시작하여 관객들의 경계심을 푼다. 그러다 서서히 분위기를 바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의 실태를 풍자하고 마침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농부의 이야기로 정점을 찍는 시기였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목숨을 건 고발장이었다. 아이들은 땀범벅이 되어서도 지칠 줄 몰랐다. 칠성이, 순이, 복동이. 거리에서 짓밟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실을 외치는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촛불 그림자에 비친 그들의 몸짓은 더 이상 어설픈 장난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관아 쪽에서 풍악 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아이들에게 깨끗하진 않지만 정갈하게 손질한 광대 옷을 입혔다. 붉은색, 노란색 천조각들을 기워 만든 옷이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비단옷보다 더 빛나 보였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자, 들어라. 우리는 오늘 춤을 추러 가는 것이 아니다. 싸우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칼이나 창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와 그림자로 싸울 것이다. 무섭느냐?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개똥이가 앞으로 나섰다.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계실 테니까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래, 가자. 가서 저 썩어빠진 관아를 뒤집어 놓고 오자. 일행은 짐을 챙겨 들고 어둠이 깔린 언덕길을 내려왔다. 밤하늘엔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다. 달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마치 거인 군단처럼 보이게 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들이 창을 교차하며 막아섰다. 멈춰라. 신분을 밝혀라. 정우는 갓을 깊게 눌러쓰고 부채를 엘르륵 펼쳤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부채살 뒤로 그의 눈빛이 매서운 빛을 뿜어냈다. 달빛 유랑단이요. 현감 나으리의 명을 받들러 왔소. 당당한 기세에 문지기들이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관아마당은 이미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오색 등불이 화려하게 걸려 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단으로 감싼 평상이 놓여 있었다. 그 상석에는 술과 기름진 음식에 취해 얼굴이 불구죽죽한 조현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는 아첨꾼 관리들과 기생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이곳은 별천지였다. 역겨운 웃음소리와 흥청망청한 가락이 정우의 귀를 때렸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겉으로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현감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소인들 현감 나으리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미천한 제주를 바치러 왔습니다. 조현감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정우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호, 내 놈들이 그 그림 자극을 한다는 놈들이냐. 내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니 어디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거라.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놈들 모두 곤장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주변의 관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정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명심하겠나이다. 부디 끝까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정우가 뒤로 물러나 신호를 보내자 아이들은 익숙한 솜씨로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얀 광목천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그 뒤로 은은한 불빛이 켜졌다. 관아마당의 소란스러움이 잠시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얀 천막으로 쏠렸다. 정우는 장구채를 잡고 숨을 골랐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이 한판 승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는 개똥이와 눈을 마주쳤다. 천막 뒤에 숨은 개똥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장구 소리가 덩기덕 쿵 더러러러 하고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이자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한 심판의 서곡이었다. 달빛 아래 갈아 만든 칼날이 마침내 칼집에서 뽑혀 나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춤을 출 준비를 마쳤고 그 춤의 끝에는 피바람이 불어올 것이었다.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덕 정적을 가르는 장구 소리가
관아의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하얀 광목천 위로 현란한 불빛이 춤을 추자 좌중의 시선은 홀린 듯 그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처음에는 흥겨운 가락과 함께 기이한 동물들의 춤사위가 펼쳐졌다. 긴 목을 가진 학이 날아오르고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재주를 부리니 거나하게 취한 조현감은 무릎을 탁 치며 껄껄거렸다. 저놈들 재주 한번 기가 막히구나. 내 천수를 누리라고 학을 띄운 게지 좋다. 좋아, 술맛이 절로 나는구나. 현감의 칭찬에 옆에 앉은 이방과 형방도 덩달아 아부를 떨며 술잔을 부딪혔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한 장면인 양위장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장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 역겨운 웃음소리를 장단 속에 묻어버렸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일 테니.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개똥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장단의 빠르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경쾌하던 국거리 장단이 어느새 구슬프고도 처절한 시나위 가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광목천 위에 그림자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학과 여우가 사라진 자리에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오른 거대한 두꺼비 한 마리가 등장했다. 두꺼비는 입을 쩍 벌려 백성들이 힘들게 수확한 쌀가마니를 집어삼키고 그것도 모자라 집과 논밭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어라, 저 두꺼비 배 좀 보게. 꼭 누구 닮지 않았나. 눈치 없는 포졸 하나가 킬킬거리다 형방의 매서운 눈초리에 입을 다물었다. 조현감의 미간이 꿈틀했다. 술잔을 들어 올리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림자 속 두꺼비는 이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앙상하게 마른 농부 하나가 납작 엎드려 있었다. 사또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돌을 다 깎으려면 열흘은 더 걸립니다요. 병든 어미와 굶주린 자식들이. 개똥이가 변사변스가 되어 내뱉는 목소리는 며칠 전 죽은 제 아비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 처절한 떨림 공포에 질린 숨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음성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내 이놈, 감히 내 영을 거역해 내 놈의 살가죽을 벗겨서라도 기한을 맞추라지 않았느냐. 두꺼비의 고함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정우의 장구 소리가 화광하고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림자 속에서 몽둥이가 춤을 추었고 농부의 그림자는 고통스럽게 뒤틀리며 쓰러졌다. 붉은 조명이 천 뒤에서 비치자 마치 하얀 천에 핏물이 번지는 듯한 끔찍한 형상이 연출되었다. 조현감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술잔을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치부를, 그것도 가장 감추고 싶은 추악한 죄악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저격이었다. 저런 발칙한 놈들. 이방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현감은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에 입조차 떼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극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쓰러진 농부 곁으로 작은 아이 그림자가 다가가 오열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돌거북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개똥이의 절규는 연기가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피울음이었다. 그 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고을 백성들의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연회석 구석에 서 있던 기생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참다 못한 조현감이 괴성을 지르며 술상을 걷어찼다. 와장창 산해진 미가 담긴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술병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멈춰라. 당장 멈추지 못할까. 저 천하의 죽일 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현감은 광기 어린 눈으로 칼을 뽑아들고 무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저놈들의 주리를 틀어라. 혀를 뽑고 눈을 파내어 다시는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게 만들어라. 현감의 섯을 퍼런 명령의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무대 위로 쇄도했다. 티나가이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하얀 광목천이 포졸의 칼날에 의해 찌익 찢겨나갔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무대 뒤편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아이들과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정우의 모습이 드러났다. 정우는 쓰고 있던 페랭이꽃 모자를 벗어 던지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였다. 네, 이놈 조만석.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느냐. 정우의 호통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현감의 고함 소리마저 압도했다. 현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하하하. 이 미친 광대놈이 실성을 했구나. 감히 내 놈이 누구 안전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놀리느냐.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지금 당장 포졸들이 정우를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정우의 손이 번개처럼 품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멈추어라. 그의 손끝에서 무언가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둥근 팥쇠판에 새겨진 5마리의 말.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마파였다. 순간 달려들던 포졸들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현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마패 그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정우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천지를 뒤흔들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은 밤하늘의 정막을 깨트리는 벼락과도 같았다. 그 신호와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 하고 박살나며 열렸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횃불을 든 역졸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왔다. 그들의 붉은 복장은 마치 지옥불에서 올라온 심판관들처럼 위압적이었다. 영모를 꾀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탐관오리 조만석과 그 일당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역졸 대장의 호령에 관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아니 되옵니다. 어사 또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이방과 형방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역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행사할 꼴로 바닥에 처박혔다. 조현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개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우가 어느새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정우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거대하게 현감을 덮쳤다. 그것은 아이들이 그림자극에서 보여주었던 정의로운 심판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딜 가느냐? 네가 뿌린 피눈물을 닦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정우의 목소리는 서리발보다 차가웠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아이들은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포졸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묶여나가고 하늘처럼 높았던 현감이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광대인 줄만 알았던 아저씨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짜 암행어사였다니. 아이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구원의 빛에 대한 감격이었다. 관아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혀졌고 죄인들은 줄지어 꿇어앉혀졌다. 정우는 마루에 올라 좌정하고 일필휘지로 판결문을 써 내려갔다. 죄인 조만석은 들어라. 너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가혹한 수탈과 형벌로 무고한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다. 네,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국법에 따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문책할 것이다. 현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탐욕스럽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림 자극이 예언했던 그대로 악인은 심판대에 올랐고 진실은 빛을 보았다. 마당 한 구석 찢어진 광목천 너머로 달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고을의 밤은 이제야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다.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억눌려왔던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우는 붓을 내려놓고 구석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보냈다. 보았느냐? 이것이 너희가 만든 결말이다. 너희의 작은 그림자가 거대한 어둠을 집어삼킨 것이다. 그제야 개똥이와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승리의 함성이자 긴 악몽에서 깨어난 자들의 안도의 숨결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곡성 현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다.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관아의 아침은 평온했으나 그 공기의 질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던 웅덩이가 퍼내어지고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듯한 청량감이 감돌았다. 정우는 관아의 대청마루에 앉아 열린 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곡식 창고인 사창셔천이 활짝 열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서서 쌀을 배급받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웬 쌀이여.
나으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쌀자루를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갓 지은 밥 냄새에 홀린 듯 솥단지 주변을 맴돌며 까르르 웃어댔다. 그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통곡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비명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환희였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마패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고울의 눈물은 닦아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어사나으리 죄인들의 압송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새로 임명된 임시현감이 정우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보고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인 조현감과 그 일당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하루아침에 위세등등하던 사또에서 죄인 신세로 전락한 조현감은 산발한 머리에 흙투성이, 얼굴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대신 그저 차가운 침묵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무섭고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네, 죄는 한양의 형조에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가는 길에 네가 수탈했던 백성들의 눈동자를 똑똑히 기억해 두거라. 그것이 네가 받을 영원한 벌이 될 테니. 정우의 서리빨 같은 일갈의 조현감은 몸을 움찔떨며 고개를 더욱 깊이 파묻었다. 죄인들을 태운 함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성문을 빠져나가자 고을 사람들은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는 관아 뒷마당, 이제는 깨끗하게 치워진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개똥이와 아이들이 새하얀 무명옷을 입고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물에 절어있던 거짓골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하게 씻은 얼굴들은 해맑은 복숭아꽃처럼 화사했다. 아이들은 정우를 보자마자 아저씨, 아니 어사나으리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겼다. 정우는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 도망칠 필요도 남의 것을 훔칠 필요도 없다. 정우는 고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훈장님에게 아이들을 부탁해둔 터였다. 몰수된 조현감의 재산 중 일부는 이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자립할 때까지 쓰일 것이었다. 개똥아, 너는 이제 그림자 뒤에 숨지 말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오거라. 네가 가진 그 재주와 배짱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게다. 개똥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으리. 저 나중에 커서 나으리 같은 암행어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줄 거예요. 아이의 당찬 포부에 주변에 있던 관졸들도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개똥이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정우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나으리 떠나시기 전에 저희가 드릴 선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희 연극을 봐주세요. 정우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또 그림자극 말이냐. 이제 슬픈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러자 개똥이가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다. 이번엔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신나는 영웅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정우는 다시 한번 관아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해질 무렵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하얀 광목천 뒤로 다시금 불이 켜졌다. 덩기덕 쿵덕 경쾌한 장단과 함께 그림자극이 시작되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낡은 갓을 쓰고 찢어진 도포를 입은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선비 인형이었다. 선비 인형은 길을 가다 넘어져 엉덩방아를 맺기도 하고 개에게 쫓겨 도망다니기도 하며 좌중을 웃겼다. 영락없는 며칠 전 정우의 행색이었다. 정우는 헛기침을 하며 민망해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에 검은 먹구름과 험상맺은 도깨비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쓰러졌고 도깨비들은 낄낄대며 춤을 추었다. 그때 우스꽝스럽던 선비 인형이 부채를 찬약 펼치자 부채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와 함께 선비 인형은 멋진 관복을 입은 대장군으로 변신하여 도깨비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선비를 택갈에 쳤다. 극이 끝나고 아이들이 천막 뒤에서 튀어나와 배꼽 인사를 하자
구경하던 관졸들과 하인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정우 역시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박수를 쳤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궁중연회보다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를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정우는 개똥이를 불러 꼭 껴안아 주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보았던 것 중 최고의 노름이었다.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품속에서 자신이 아끼던 낡은 부채를 꺼내 개똥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정표다. 힘들 때마다 이 부채를 펴보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그림자가 짙다는 건 그만큼 빛이 밝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정우는 보찜을 메고 관할을 나섰다. 백성들이 알면 붙잡고 환송연이라도 열기세였기에 도망치듯 조용히 떠나는 길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고 안개 낀 산자락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우는 마을 어귀의 언덕에 올라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고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굴뚝마다 아침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연기 하나하나가 바로 백성들의 삶이자 그가 지켜야 할 사명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가슴속에 품은 마패를 한번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제는 훈장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넓고 아직 걷어내야 할 어둠은 많지.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신발끈을 고쳐매었다. 이번 여정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 끝에서 만난 아이들의 미소는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쫓는 나방처럼, 혹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하는 운명처럼 암행어사의 길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어디선가 또 다른 개똥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정우는 지팡이를 짚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길가의 핀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정우의 앞길을 배웅했다. 고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어사또가 떠난 것을 알고 서운해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이야기들은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장날이면 어김없이 모여 그림 자극을 펼쳤고 그 이야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가 되었다. 암행어사 이정우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으나 그가 피워올린 정의의 불꽃은 곡성 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았다. 그리고 먼 훗날 한양의 조정에는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명판관이 등장했으니 사람들은 그가 어릴 적 그림 자극을 하던 소년이었다고 수군거렸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